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가상의 분전으로 찾아뵙고 오늘은 카메라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요 스틸 사진 하나 받고 저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오디오와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만간 나올 공급 대책, 부동산 공급 대책,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전망과 뭐 예상 리스트, 그 예상 대책 리스트,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님이 지난 9월 5일부터 해서 정말 자주 언론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뭐 뉴스 뭐 기자 간담회 뭐 여러 가지 인터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네다섯 차례 언론에 많이 뿌려질 만한 그런 발언들을 했고, 그 사이에 계속 약간 거의 뭐 이건 간북이다, 확실히 간북이다 싶을 정도의 어떤 행동의 어떤 발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가 형평성이 맞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몇 주 후에 주택수제외 정책은 안 한다. 세금 깎아 집사라는 식의 대책은 안 한다. 이게 약간 정말 실시간으로 이 반응을 체크해 본 후에 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런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흐름을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작년에 정권 바뀌고 얼마 안 가서 원희룡 장관이 이 정말 야심차게 그리고 당당히 전국 270만 호 공급을 장담을 했습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5년간 전국 270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어 이번에 뭐 그 국토연구원 거기 위원장 뭐 원장님 되신 분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이거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요런 상황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건 뭐 아무 의미도 없다." 여기 저도 블로그에 요런 얘기를 했죠. "정말 다른 의미로 엄청나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도 바로 블로그에 "270만 원 공급 대책. 네, 요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바로 인허가 기준이라고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바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270만 원 공급을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은 22년, 23년에 지금 근 한 13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문에 완전 바닥친 2009년 요때를 제외하면 그 이후로 최저 인허가가 22년에 났고 23년에는 더 인허가가 줄어들 예정이고, 착공 물량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현재 착공 물량은.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아니면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올해 1월에서 7월까지의 착공 물량은 같은 기간 1월 같은 1월에서 7월 기준으로 보면은 근 10년간 근 10년간 최저보다도 반토막이 난 아주 최저 중의 최저, 최저 중의 최저 착공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인허가 기준으로도 정말 적다. 그래서 인허가 기준으로 서울 50만 호는커녕 이대로 가면은 20만 호에서 25만 호 정도가 뒤쪽에 한 25년쯤에 뭐 조금 올라간다고 쳐도 한 25만 호쯤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정부에서 공급 대책, 공급 목표를 내놓았었는데 저는 뭐 1년 전에 딱 그때부터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대로라면은 26년에서 27년 이후에 아파트 공급 대책 공급이 생각대로 잘 될 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뭐 얘기를 했고, 요때 이렇게 풀어본 그런 논리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문제 인식을 이제는 충분히 해서, 충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가지고 지금 대책을 내놓는다고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부동산 공급의 일단은 상황, 그러니까 그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런 거를 떠나서 실제 현재의 상황을 조금 파악을 해보자면은 현재는 부동산 공급의 사중고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라는 거는 분양을 해봤자, 아파트 이제 주택 공급 사업을 해봤자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 사업을 시작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공급 민간 공급을 시작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제 경기도 중에 좀 입지 좋은 곳들은 분양가도 높게 받고 완판되고 이러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지방은 여전히 침체 상황이고, 특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요런 것들은 완전히 침체입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요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 환경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나아진다고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저축은행이나 뭐 증권사 캐피탈 요런 데에서, 혹은 은행 요런 데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그 어떤 아파트 시행 사업에 투입을 해 줘야지 민간 주택 공급이 계속 될 텐데, 문제는 지금 그 시행사나 시공사 요런 데는 둘째치고,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나 캐피탈 요런 데에서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뭐 지금 연체율도 되게 안 좋고, 어떤 유동성적인 상황이나 자금 상황 자체가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금 게다가 이미 부실 사업장을 많이 떠안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의 평가를 깎아먹고 있는, 신용등급 같은 거를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부동산 시행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어떤 뭐 국토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자금 환경이 좋아져야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원가가 급등했죠. 공사비, 인건비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다양한 원가들이 다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뭐 주 52시간을 비롯해서 많은 인건비들이 상승을 했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순살자이, 아니면 뭐 광주 아이파크 사건 뭐 요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공사 기간들이 좀 늘어났어요. 여러 가지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야간 작업을 좀 덜 한다든지, 저기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이제 비숙련자들을 좀 덜 쓴다든지, 뭐 요런 것들 좀 선진화, 사실 이거 꼭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꼭 해야 되는 그런 건들인데, 이제서야 좀 많이 환경을 개선하면서 그런 것들도 결국은 원래 안전은 비용이거든요. 그런 안전이 이제 비용화되면서 또 원가가 급등하는 데 일조를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급등을 했고, 요것은 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시장이 완전 활성화돼서 그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원가 급등에 대한 어, 어떤 원가 급등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오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기존 부실 사업장 누적, 요거는 어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 두 번째 것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데, 이 아직 지금 미분양 상황이고, 그 그러니까 브릿지론 상태에서 PF 전환도 잘 안 되고, 계속 어떤 차환만 계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돌려막기, 지금 어떻게 심폐소생술만 계속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실행한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실 사업장부터 깔끔하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야지 새로운 공급이 좀 시작이 될 텐데, 일단은 당장은 눈앞에 있는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하고, 당장 뭐 시공사 시행사들이 부도날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지, 새로운 무슨 공급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당장은 없고, 요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되고 나야지 다시 공급이 활성화가 될 텐데, 요게 빠른 시일 내에는 쉽지 않다. 요렇게 보시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 도부에서 20에서 25일 사이에, 예,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을, 언론 플레이를 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찌라시도 돌기 시작을 했어요, 인터넷에. 찌라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 읍면 단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뭐 양도소득 비과세, 뭐 이런 거. 미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지금 허그 보증이 1인당 2건이거든요. 요거 폐지하겠다. 쭈쭈쭈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게,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아닌 거. 정부에서 간보기를 위해서 흘린 것도 아니고, 누가 듣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아니에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런 거, 취등록세 단계적 중과 완화 계획,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요걸 무슨 뭐 대책에 포함을 시키겠어요. 이런 거 말이 안 되고. 거주 의무 폐지 요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양도세율 보유 기간 1년 이상 일반 과세 요것도 정부가 이미 올 초에 정책을 내세웠는데 국회 통과 못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뺐어요. 세법 개정안에서 몇 달 전에 지난달인가 이거 논의 안 하겠다고 이미 기재부 장관님이 발표를 했는데 요거를 무슨 국토부가 정책으로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아니다. 요 찌라시 볼 필요 자체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찌라시보다 핵심은 이제 원희룡 장관이 지금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언론에 좀 뿌리고 반응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그 발언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원 장관은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PF 총량 확보, 예, PF 총량 확보 요거 할 거예요 아마. 예. 이렇게 할 거고 어려운 건설사 자금 흐름을 넉넉하게 그렇죠. 건설사 사정을 반전시키는 효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건설사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건설사나 시행사 이런 데에서 자금이 흘러가지 않아서 뭐 파산을 하거나 혹은 뭐 공급이 이제 막혀 있거나 이제 뭐 착공을 해야 되는 착공을 못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겠다. 건설사의 유동성이 막혀 있는 거를 풀어주겠다. 그거를 이제 PF를 총량을 확보해서 그래서 아마 요게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물량을 했을 때 숨통을 치는데 중점을 줬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의 작업 문제를 해결, 착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저는 뭐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은 그렇게 할 거라는 그것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공급 대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건자재 값이 오르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 돼서 돈이 잠겨 있다.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원자재 값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러니까 뭔가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하는 그러니까 금융도 튀어주고 뭔가 비용도 좀 절감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거 너무 여기 이렇게 똑같이 언급을 했는데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 된 거는 사실 건설사들 자기네들 탓인데 이것도 원장관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줘야 하나? 살리는 건 둘째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어, 리스트 체크를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건설사의 어, 금융 지원, 그 다음에 비용 지원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공급자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걸 보니까 그리고 그 전후에 여러 가지 발언을 한 것을 봤을 적에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해서 비아파트 쪽에 어떤 자금 흐름을 많이 트여줄 것 같다. 그다음에 어떤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완화 시켜줄 것 같다라는 예상은 됩니다. 사실은 부동산 PF 문제를 제가 분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지금 괜찮아요. 그래도 지방의 아주 지방 중소도시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아파트 시장은 어, 최악의 상황은 이미 모면한 지 오래고 괜찮은 흐름으로 그다음 좀 극복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도 요 정도에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사실은 뭐 평년 수준까지 닿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혹은 뭐 아파트 중에서도 완전 나홀로의 입지도 별로고 그중에서도 무슨 시공사도 신용 뭐 그 평가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비메이저 시공사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책임 증명도 안 되는 그런 것들에 저축은행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업장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공급 대책도 공급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지금 단순히 어, 어떤 차환이나 뭐 펀드 같은 걸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업장들, 오피스텔이나 도생 사업장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정책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좀 공급도 만들어내고 PF 문제로 죽어가는 그런 회사들도 살리는 그런 나름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보다 확실히 비아파트 쪽으로 좀
중심적으로 좀 혜택이 나올 것 어떤 정책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파트 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이런 것들에 지금 훨씬 자금이 막혀 있고 현재 상황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좀 트여 주겠다라는 거지, 아파트 공급을 안 하고 이런 것들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업성을 높일 부분,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비용 절감이나 뭐 용적률 상향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용적률보다는 비용 절감 쪽을 언급했으니까 그쪽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자 측면에서는 소형 주택이나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 도생 요런 것들을 하면은 생초 주택 구매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 등을 풀어주는 방향을 협의 및 검토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별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요 정도 되게 작은 수요자 측면에서는 되게 작은 그런 정책만 취하겠다. 이게 수요자 측면에서 너무 풀어주면은 또 빚내서 집 사라라니 라든지 뭐 다주택자만 투기를 어떤 과열시킨다, 요런 비판을 맞을까 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건설사들을 막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비판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당장 장관께서는 그런 뭐 집값 띄우기 요런 거에 대한 비난을 더 의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든 아니든 간에 예, 요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또 이렇게 건축비 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민간 공급자가 자금이 묶일 것을 우려해서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 이에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 와, 굉장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택지를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 이것도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건설사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공급 대책 핵심은 여러 가지 발언들로 봤을 적에 무조건 건설사나 혹은 시행사를 지원하겠다. 금융적으로 지원하고 비용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수요자 쪽으로 보면은 아, 여기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청약이나 대출 중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별거 아니죠. 생애 최초, 그러니까 대출도 생애 최초 대출이 더 어떤 80%까지 더 많이 나오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도생이나 빌라 혹은 뭐 오피스텔 이런 걸 샀다고 해서 내가 아파트를 살 적에 어떤 불이익을 생애 최초 혜택을 못 받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것들인데 뭐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는 보지만 좀 약하지 않나. 수요를 좀 조금 더 진작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파악을 하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생숙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생숙에 대한 얘기는 전부 합법화하는 것도 잘못된 선례인 만큼 몇 가지 전제와 원칙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거 주거나 혹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는 해줄 것 같은데, 어떤 전제 조건은 좀 달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어떤 전제 조건을 달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구 전략은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세제 혜택은 없을 것, 예, 여러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건 공급 활성화와는 다른 문제. 이거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 시행자나 시행사나 시공사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금융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막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가지고 오피랑 도생 공급을 막 때려 박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사죠. 이러면 부실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좀 애매하죠. 이 수요에 대한 어떤 수요 진작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멀쩡한 두뇌를 갖고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공급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요 진작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냥 최소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본 부분은 주거 사다리 차원에서 금융이나 제도를 도와주면서 공급하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쭉 보고, 약간의 과대 해석일 수는 있지만 금융적으로, 그러니까 수요자들도 좀 금융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은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오피스텔이 지금 보금자리론 등 이제 정책 모기지를 전혀 받을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실거주로 오피스텔이나 도생을 살 때 그 정책 모기지를 좀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요런 식의 어떤 금융적인 혜택을 좀 같이 누릴 수 있게 주택과 주택에 준하는 수준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뉘앙스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기대해 볼 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예 런 것들 하지만 오피스텔 여러 채 사서 임대 혹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터운 만큼 세금 혜택을 조심해야 할 부분. 이게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뒤쪽에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인식이 잘못된 거죠. 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들을 정리해서 제가 예상 대책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러니까 시행사나 시공사, 건설사들에게 그 금융적인 어떤 혜택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PF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묶여 있는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을 좀 풀어주겠다. 그런 거 뭐 금융권들을 어떻게 뭐 압박을 할 수도 있겠고, 예, 금융권들에게 어떤 정책을 풀어줄 수도 있겠고 정부에서 도와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이 좀 숨통이 트이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저축은행 쪽에서 지금 그 부동산 시행 쪽으로 투자를 할 적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묶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제를 푼다든지. 근데 규제를 풀어도 지금 저축은행은 그런데 자금을 투입할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당장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그런 규제를 좀 풀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규제도 완화하고 지금 묶여 있는 자금줄도 트일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택지 거래의 제한적 허용. 그러니까 택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어, 어떤 부동산 현황이나 어떤 사업 현황이 안 좋아지니까 착공을 못하고 그냥 택지를 놀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놀리고 있는 택지가 아까우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어떤 시행사한테 넘긴다든지 지금 넘기려면 아마 마피 같은 걸로 예, 넘겨야 될 텐데 넘기게 해준다든지 혹은 원래 택지를 이제 반납을 하려면은 계약금 10%를 어, 뺏기고 그 LH나 그런 데로 국토부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을 돌려주고 택지를 반납하는 걸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시행사들한테 다시 넘기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곳이 땅을 계속 쥐고 있으면은 이게 또 공급이 안 되도록 묶여 있는 거니까 사업 안 하려면은 땅 내놔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펴겠다. 이거는 일리는 있지만 지금 누가 택지를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지 매입 관련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 공사비 부분 요런 걸 이제 공공사업 중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인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공공사업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실화해서 주택 공급을 좀 더 공공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섯 번째로는 뭐 요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 요거 진행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실거주 매수 시 예, 대출 규제 완화한 거 앞서 설명드렸죠.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뭐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오피스텔 DSR이 지금 좀 불합리하게 너무 많이 잡혀요. 오피스텔 그 중도금 특히 중도금 그냥 매수할 적에는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DSR을 완화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어 누락이 됐던 부분이 중도금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 분양이 문제잖아요. 오피스텔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분양을 받으면은 일반인들이 그 본인의 DSR 중에 상당 부분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7, 8천인데 한 2억 5천, 3억짜리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면은 DSR에 한 30% 잡아먹거든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25%에서 30% 정도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받냐고요. 오피스텔 하나 분양받았다가는 신용대출도 다 막혀버리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에 대한 DSR을 추가로 완화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무슨 PF를 이렇게 풀어주고 해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오피스텔 분양을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이번 대책에서 누락을 시키면은 완전 헛수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DSR을 추가로 완화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를 꼭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수 관련해서 이렇게 조건부 실거주 허용 이렇게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예상 대책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어 그 찌라시와 비교를 해 보면은 이런 뭐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 안 한다고 했고요. 이런 것도 다주택 세채로양 이것도 결국 세금 완화하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안 하는 것 같고, 여기 하나 딱 하나 이렇게 검토해 볼 만한 게 미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1 인당 허거 보증 한도 2건 폐지. 요거는 어쨌든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2개까지만 지금 허그에서 보증을 받은 미분양 사업장은 2개까지만 그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는데, 혹은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3건 4건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분양 그 사업장을 살린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전 이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하냐면은 이거는 결국은 기업의 부실을 가게가 다 떠안는 거거든요. 가계 대출을 엄청 증가시킬 거예요. 기업인은 부실해서 좀 살아날 수 있지만 가계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서 계속 가계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집단 중도금 대출에 대한 어떤 건수를 확대를 시킨다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할 것 같고, 그냥 지금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요 정도에서 플러스 뭐 약간 알파, 특히 그 알파라고 해봤자 그 건설사 중심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외에는 약간 그 어쨌든 실거주 실수요 차원에서의 뭐 그 실수요 차원에서의 대출, 어 그런 것들이 조금 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좀 맥시멈으로 좀 기대해 본다고 하면은 실거주로 매수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완화해 줄 수도 있겠다. 요 정도까지는 좀 맥시멈으로 큰 기대는 안 되지만 맥시멈으로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봅니다.